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유명한 책이죠.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핵무기를 우리에게 불 대신 가져다준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의 일대기, 전기죠. 배우는 것도 많고 그만큼 재미와 감동이 있는 최고의 명예,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이제 국가의 반역자, 간첩 이런 배우도 받았어요. 막판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의 인생인데 그의 일대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한번 느낄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살던 거대한 종족, 이 티탄 신족의 일원입니다. 프로메테우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 이름은 비슷한 방식으로 에피메테우스, 뒤늦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늦게 생각하니까 일단 행동을 먼저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 판도라. 이 판도라가 에피메테우스의 아내입니다. 나중에 희망 말고는 다 도망갔다.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 티탄과 올림포스 신족이 벌인 이 전쟁에서 티탄족의 패배를 예지하고 동생과 함께 올림포스 신족에게 투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고요. 동생은 인간과 그 밖의 모든 동물들에게 자신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이 능력을 제공하라는 그런 역할이 맡겨졌어요. 에피메테우스가 이제 이런 역할을 했고 프로메테우스는 원래 그 작업이 다 끝났을 때 확인을 할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가 먼저 여러 동물들에게 용기, 힘, 민첩함,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에 맞는 선물을 줬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기로 되어 있던 인간에게 무언가를 줘야 한다고 하는 그때가 오니까 에피메테우스는 자기가 가진 선물 상자가 바닥난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으니까 인간에게 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빠르지도 못하고 힘도 약하고 한마디로 서바이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태양의 마차에서 자신의 횃불에 불을 붙여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 버전이 달라요. 헤스티아의 화로에서 훔쳤다. 헤라의 부엌에서 훔쳤다. 그리고 대장장이죠. 헤파이스토스. 이 대장간에서 불을 훔쳐서 전해줬다. 이런 버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의 어떤 경로든 간에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신들로부터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다는 공통점만은 분명하죠. 여기서 원래 알 수 있듯이 불은 신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성시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고 강력한 무기였죠. 그래서 신들로부터 불을 훔치게 된 후로 인간들은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불은 다른 동물들을 제압할 무기, 그리고 땅을 경작할 도구,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종 원소, 물질, 화학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힘을 줬죠. 또 자신들이 사는 곳을 따뜻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후와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거래와 무역의 수단인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어 이 프로메테우스가 가진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극한 형벌만 받았죠. 다만 인간들에게 신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 그 이전에 너무 가혹했어요. 제우스로부터 직접 이 불을 훔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코카서스 바위산에 묶여서 매일 독수리 버전에 따라서는 까마귀도 있는데 간을 쪼이게 됩니다. 이후 헤라클레스가 프로메테우스의 이 간을 쪼는 독수리들을 처치하고 그 사슬을 풀어주면서 해방되게 됩니다. 신화를 보면은 불을 신들로부터 훔치는 것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을까? 초원에서는 번개가 치거나 하면 자연적으로 발화를 하죠. 불이 나곤 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인류도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조상들이 그 따뜻함과 그 열기 그리고 그 유용성에 아마도 눈을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무섭기는 해도 그 열기에 이끌려서 그 주변을 맴돌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하는 계기를 가졌을 겁니다. 불이 없었을 때 인간은 다른 짐승들의 가죽 옷을 몸에 덮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동물들과 비교해서 털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은 매우 추웠으니까 불을 가까이 할 필요성을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류 중에 원숭이 개체들을 보면은
보온을 위해서 겨울이 오면은 온천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보금자리, 이제 무리군을 이제 조성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원숭이 종류보다 지능이 더 높았던 인간, 보온을 위해서 불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마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불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 인류의 최초 조상을 보면 이제 호모 에렉투스를 많이 드는데 100만 년 그 이전부터 불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이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 보통 아프리카 쪽에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동굴들 속에서 이런 자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고일 유적지, 이 본더벌크 동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식물의 재와 불에 탄 이 동물뼈 등을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반복적인 불 사용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바람이나 뭐 다른 것에 운반돼서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굴 안에서 지속적으로 불을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했다고 확인이 된 거죠. 이와 함께 불 사용의 또 다른 증거인 이 표면이 갈라진 철결석, 이런 돌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데요.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일본은 침팬지가 되고 이제 진화라고 할지 아니면 변화라고 할지 뭐 사람들마다 분분하지만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사용하면서 이제 뇌의 용적이 늘어나요. 한마디로 똑똑하다는 건데 예전에 이제 직립원인 종류를 보면은 이제 뇌의 용적이 그러니까 용량이 한 870cc에서 950cc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곡물이건 고기건 잘게 갈거나 아니면 익혀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되죠. 녹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불에 익혀 먹으면 95% 이상 소화가 됩니다. 하지만 날 것으로 먹으면 절반 이하로 소화율이 확 떨어져요. 물론 불에 가열하면은 영양소는 손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익혀 먹는 게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야생의 원숭이 종류나 뭐 침팬지, 고릴라 이쪽을 보면은요. 먹는 게 하루 종일의 일입니다. 침팬지는 하루 6시간을 입속에 뭔가 넣고 우물엄을 씹으면서 보낸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살코기를 한 반근, 300g 정도 먹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날걸로 먹으니까 오래 씹고 삭히는데 힘들겠죠? 그리고 솔직히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나 과일을 먹으나 시간당 섭취하는 열량이 비슷합니다. 예전에 직립원인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좀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게 되고 이 직립원인 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인류의 턱과 입과 이 치아가 작아지게 됐고요. 소화관이 짧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화관이 짧아지면서 뇌의 용량이 커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을 보면은 뇌를 다른 동물보다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지각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대상 그리고 성질, 사건의 특징 이런 지식을 얻으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어떤 교훈과 지혜를 얻어서 다음 때에 전승을 해주죠.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보다 신체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약했던 인간이 결국 최종적으로 최종 위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 영양분의 한 25% 정도를 두뇌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다른 척추동물들은 섭취 열량의 약 2%만을 두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2~13배에 이르는 이 열량의 사용, 이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 인간의 위치를 여기에 끌어올려 주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불의 사용, 정확히는 불의 발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 사용은 오늘날 인류가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의 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불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소독을 할 수 있었고 호모사피엔스로 이어지면서 3, 4만여 년 동안 문명을 건설하고 우주를 탐험하는 이 단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간 두뇌의 이 진화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두뇌의 생물학적 진화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인간의 수가 많아져서 인해 전술에 의한 이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한 결과 발생한 진화인지는 아직도 뭐 많은 학계에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계에 보면은 지금도 뭐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는 개체 수들이 있는데 그냥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전승, 불의 사용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지혜 발전이 오늘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를 보면은 예언의 능력이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런 존재가 신들의 물건인 불을 훔쳤다. 어찌 보면은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행동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불로 인해서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어야 하지 않는가. 현대의 우리는 불을 사용하다 못해 스스로 삶의 터전을 태우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불이 더 이상 사람을 해치기 전에 더욱 현명한 그런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불의 문명, 그 마지막 자기 파괴의 최종 병기인 핵폭탄과 수소폭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 불리우는 오펜하이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죠.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이 맨해튼 계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상 디렉터라고 할 수 있죠. 영화를 보면은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가 이 맨해튼 계획을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완성물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는 갈등, 그다음에 우정, 배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잘 버무려진 수작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기가 좀 괴로우신 분들은 영화를 보셔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상황을 잠깐 보면은요. 때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제 막바지죠. 이때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 함대를 기습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 이게 선전포고 없이 공격한 거잖아요.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전쟁에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선전포고는 다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 미드웨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타 등등 이런 과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미국 쪽으로 이제 전쟁이 기울게 되는데 몇 번에 걸친 회담이 있었지만 일본은 항복 요구를 거부합니다.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이런 거였는데 결국 핵무기가 실전 투입으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결과가 나왔죠. 이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사망한 것에 대해 오펜하이머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전후에는 이제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서 수소폭탄 제조에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오펜하이머가 지휘한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이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은 최종 항복 그리고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 직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영웅의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후 메카시즘이 불죠. 극우 보수주의의 광풍. 소련의 스파이로 몰아버립니다. 아니 이런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몰면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명예를 잃고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두암에 걸려서 마침내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불명예가 꽤 오래 갔습니다. 2022년에 되어서야 오펜하이머는 비로소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완전히 벗고 복권되게 되죠. 오펜하이머의 일생을 보면 이제 1904년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독일 출신의 유대계 미국인. 그 아버지가 사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양복 사업에 성공을 한 사람인데 이 시기가 이제 기성복이 태동하는 시기였어요. 여기에 시류를 잘 맞춰서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오펜하이머 가족은 상당히 부유한 이 경제적 상황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교육에 엄청난 열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감한 아주 팍팍 지원해줬다고 해요. 어린 시절 그가 다니던 뉴욕 에티컬 컬처 스쿨 여기가 아주 자유롭고 탐구적인 분위기가 있는 아주 최고급 교육시설이었는데 그만큼 비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례한 이제 명가의 자제들 참 표현이 그렇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죠. 하지만 이 오펜하이머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이 친족주의 문화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좀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유대계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소련의 스파이다 이렇게 몰렸을 때 결국 그를 적극적으로 비호한 세력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과학계나 아니면 해외 쪽에서 도움을 주긴 했는데 과학계는 이 당시에 거의 정치적 파워가 없었고 연구진 정도의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맨해튼 프로그램을 지휘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머리가 아주 좋았고요. 거의 천재 수준이었죠. 탁월한 학습 능력 그리고 교육 환경이 또 부모가 잘 서포트 해줬으니까 아무런 무리 없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2년에 하버드 대학교 화학과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시절에 매년 남들보다 1.5배 이상 더 많은 학점을 땄다고 해요. 그래서 4년제 학사 과정을 3년 만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 이 과학 공부 말고도 언어 공부를 좀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교 시절에 그리스어를 습득해서 플라톤의 저서를 원서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어와 독일어 등 이제 아주 다양한 외국어에 유창한 상황이었고요. 언어를 할 수 있으면은 행동의 커버리지가 넓어지죠. 그래서 이 외국어 능력이 그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공부해서 강의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게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고 뭐 유럽어권은 사실 뭐 비슷비슷하니까 어느 정도의 좀 사전 공부와 다른 언어의 베이스가 있으면 뭐 가능한 순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기타로 뭐 산스크리트어도 취미로 공부했고 힌두교 원전도 영어로 번역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고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디렉터를 맡았겠죠. 맨해튼 프로젝트에.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갔던 오펜하이머가 이제 이 성적을 발판으로 케임브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부 과정을 마친 오펜하이머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과 이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그 다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캐번디시 연구소가 엄청난 곳이에요. 뭐 쟁쟁한 사람들이 뭐 총출동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맥스웰, 톰슨, 러더퍼드, 보어, 왓슨, 크릭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대를 바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굉장히 좀 지혜의 요람이고 서로서로 좀 학문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캐번디시 연구소가 이제 실험 물리학이라고 아주 좀 고전적인 학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와 완전히 안 맞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러더퍼드와 오펜하이머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 나서 결과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이 또 계속 와서 재학 도중에 신경쇠약 및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 교수였던 패트릭 블랙킷이란 이 교수를 독살하려고 하는 이 독이 든 사관과 음식인가를 올려서 이제 죽으라고 한 거죠. 이게 나중에 뭐 들켰는데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살인 미수죠.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었고 좀 적응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 캐번디시 연구소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총장이자 연구소 건립에 기여한 이 윌리엄 캐번디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이 연구소의 성과가 엄청났습니다. 처음에 이 윌리엄 캐번디시가 이제 좀 많은 후원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물리학 연구실의 설립 비용을 1차로 대면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맥스웰이 첫 번째 교수로 임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과정을 밟아서 성과가 나기 시작한 것이 1884년. 당시에 톰슨이 레일리파를 성공시켰고 1920년대에 오면은 이제 양자역학의 발견을 이끈 물리학의 혁명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첫 물리학을 전공한 이 학생 러더퍼드와 로버트 찰스 윌슨 이 톰슨과 함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톰슨의 전자 발견과 러더퍼드의 인공 핵분열 혁신적인 이 학문의 발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톰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더퍼드가 제자인데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뭐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러더퍼드가 더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톰슨까지도 좀 재조명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제 프랜시스 에스턴 계속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화학 원소의 동위 원소를 발견했고 또 그 밑에 패트릭 블랙킷 처음으로 인공 핵 상호작용을 촬영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학문으로 뭉쳐지고 마침내 이제 제임스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고 존 코크로프트와 얼턴이 이제 고에너지 분자를 가속화시키면서 핵 붕괴를 유도하는 실험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의 발전은 앞세대의 어떤 성과가 뒷세대에 계속 이어지는 전승의 단계예요. 어떤 한 세대에 한 개체가 뛰어난 케이스는 다른 동물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평생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앞선 세대의 기술력과 학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안해서 이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학문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학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로렌스 브레그가 이제 캐번디시 교수로 재직 중에 러더퍼드 원자를 이제 실험하는 데 성공했고요. 생물학 분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X선 결정학의 활용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과에 이제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연구의 최종 목표,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의 DNA 분자 이중나선 구조를 확인하는 여기까지 오게 돼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물리학의 범위가 계속 발전하면서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뭐 기타적으로 이제 뭐 비정제일 반도체 연구도 성공시키고 뭐 응집 물질 의술도 또 확보하고 뭐 이런 이제 성과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뭐 성과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몇 시간 해야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물리학의 메카, 그곳은 바로 캐번디시 연구소다. 이렇게 불릴 만큼 세대별 역사를 이제 썼다. 물리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곳이니까 뭐 당연하게도 노벨상 수상자가 많을 거예요.
노벨상의 요람이라고도 불리우는 캐번디시 연구소, 현재까지 약 30여 명의 각 분야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곳이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버티지 못한 이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떠나서 제 괴팅겐 대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이 평생의 동료이자 친구, 이 닐스 보어.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잘 따르고 또 잘 맞았습니다. 여기도 엄청난 곳이었는데 당시 이제 뭐 페르미, 파울리, 그리고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론 양자역학이 태동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가 외국어 실력이 엄청 유창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우울하고 좀 너무 옛날스러운 그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좀 적응을 못했는데 이론적인 면을 좀 중시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로운 이 괴팅겐에서는 아주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실력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 이제 10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드는 곳에 왔어도 이 사람의 괴짜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좀 거만한 면이 있었어요. 이게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한데 이 괴팅겐 때 이제 강의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교수를 교단에서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수업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교수를 이제 쫓아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기행을 저질렀는데 이래서 또 적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괴팅겐 대학교의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오펜하이머의 뛰어난 능력은 인정했지만 이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교수직과 맨해튼 계획을 끝내면서 이 오펜하이머의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역시 시련은 사람을 좀 단련시키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예전에 비해서 대단히 냉철하고 차분하고 수많은 인원을 이끄는 리더십과 통솔력,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괴팅겐에서의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해서 이제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스카웃을 받아서 UC 버클리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는데 이때 미국에서는 여러 곳에서 다들 평가가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연구가 꽃을 피워서 UC 버클리의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양자역학과 천체 물리학 등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UC 버클리 교수로 있던 실험 물리학의 대가 이 어니스트 로런스와 협업을 많이 했는데 이 로런스가 이후 맨해튼 계획의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되면서 둘 사이의 인연이 이제 맨해튼 계획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교수 시절에 이 오펜하이머에 대한 평가가 대인 관계에서 둘은 천재, 잘난 체한 허식가 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그의 학생들이 존경했다는 이런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펜하이머 본인은 당시에 공산당에 가입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의 주위를 보면은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 좌익 사상에 경도된 인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친동생인 프랭크 오펜하이머, 잠시 이 공산당에 익명으로 가입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펜하이머의 아내였던 키티, 역시 한때 좌익 사상에 깊이 경도되었던 과거가 있었고요. 이 키티의 전 남편이 스페인 내전에 공화파로 직접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가 실제로 좋아했던 사람은 이제 애인이었던 진 테트록, 30살에 이제 사망한 사람인데 너무 젊은 나이에 좀 죽었죠. 이 여성 역시 좌익 사상을 표방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아주 거리낌이 없었던 좀 과격한, 과감한 사람이었어요. 오펜하이머에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진 테트록은 자신의 어떤 성적 지향이라던가 사상 문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에게는 젊은 시절 굉장히 충격으로 왔다고 하고요. 이 진이 사망했을 당시에 미국 정보기관의 이제 좌익, 공산주의 사냥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 테트록이 어쩌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일 수 있다. 이런 음모론이 떠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오펜하이머의 행적이 맨해튼 계획을 시작하기 그 직전에도 이미 문제가 됐었어요. 당시에 레슬리 그로브스를 포함한 이 미국 장성들이 오펜하이머의 충성심과 사상을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당시에 오펜하이머의 능력이 워낙에 필요하기도 했었고 이 사람과 이제 많은 대화와 상담을 했다고 해요. 미국의 장성들, 군인, 정치인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비록 한때 좌익 사상에 몸담았던 적은 있었지만 국가 기밀을 취급하기에는 이 맨해튼 계획을 지휘하기에는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오펜하이머가 곤욕을 치르기 시작했을 때
이제 군 쪽의 책임자였던 그로브스는 그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호의적인 증언과 주변의 관계 개선을 해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오펜하이머는 이제 맨해튼 계획의 리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영화의 뭐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의 메인 내용이 이 맨해튼 계획을 좀 그렸으니까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42년부터 맨해튼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과학자들이 우라늄을 이용한 이 폭탄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뭐 연구하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있었고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할지도 모른다.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맨해튼 계획을 승인했고요. 육군이 프로젝트 관리, 이 총책임자로 임명되게 됩니다. 이때 애국심에 불탔던 오펜하이머, 맨해튼 계획에 열성적으로 참여했고요. 결국 중성자에 관련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이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 이 원자폭탄 연구를 하고 있었던 기존 3개의 연구소와 별도로 실제로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제작할 또 하나의 메인 연구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브스가 원래는 이제 기존의 3개 연구소의 소장들에게 새로운 연구소까지 담당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맡은 일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고 사실은 이제 실제 결과물로 만들면은 나중에 여기 좀 막대한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소장이 자기 대신에 괜찮은 인물이다. 이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오펜하이머를 강력히 추천하게 됩니다. 당시 기준 오펜하이머를 보면은 물론 원자폭탄 제작에 필요한 지식은 누구보다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들의 멤버를 보면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뭐 다수였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이런 거대 연구진을 이끌기에는 경력이 부족했고 예전에는 공산주의자라는 의심까지 받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군부의 상부가 오펜하이머를 채용하는 게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책임자였던 그로브스가 강행 돌파를 했고요. 결국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 리더는 오펜하이머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이 사람의 이제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6천 명의 연구원을 잘 설득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요. 이 그로브스가 백업을 잘했어요. 필요한 인력과 예산, 자원의 관리를 좀 풍족하게 해줬고 오펜하이머가 이를 잘 버무려서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 이론과 기술 분야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이들이 개발한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항복시키고 태평양 전쟁을 끝냈죠. 하지만 이때 핵공격을 받았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오펜하이머는 핵무기에 대해 회의론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종전 후에 맨해튼 계획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고 오펜하이머 역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과학무기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어서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오펜하이머는 모든 게 지쳤다고 해요. 그래서 로스 앨러머스 연구소장을 그만두고 예전에 이 칼텍 교수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의 자문위원 뭐 역할은 남겨놨었죠. 이때 피해 참상을 보고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무차별 살상을 하게 되는 초대형 핵무기보다는 이 전술적인 차원의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건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술용 핵무기를 개발하는 계획에 실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가 이제 냉전 시대가 막 들어가는 때잖아요. 미국과 소련의 이 대립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보다 먼저 이게 타겟이었고요. 이 쉐이크다운 또는 오프테클 이런 이제 작전명으로 소련 공격 계획을 수립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작전들이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이 발진한 미국의 핵폭격기들이 소련의 곳곳에 한 400개에서 600개 정도의 핵폭탄을 투여하는 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였어요. 일본에 2발 떨어뜨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만약에 뭐 4,500발, 뭐 5, 600발 이런 핵무기를 쏘면은 아마 지구 전체에 위험이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펜하이머는 다시 한번 미국의 핵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원자폭탄의 파괴력으로도 이제 만족이 안 됩니다. 더 엄청난 살상력을 지닌 수소폭탄 개발에 들어갔고 오펜하이머가 이를 극렬히 반대했어요. 초기의 수소폭탄 컨셉을 보면은 세계의 대천재죠. 폰 노이만 그리고 이제 과학자 울람 이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결과로 실제 핵 융합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초도 계획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펜하이머가 이제 자문위원회 의장이라는 타이틀은 남겨놨었잖아요.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소폭탄 연구를 최대한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텔러와 울람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이제 과학의 발전은 뭐 개인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오펜하이머의 시대에는 저물었고 더 이상 이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과는 별도로 이제 소련이 1949년에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수소폭탄의 실험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급변해요. 이제 반핵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로 몰려있던 오펜하이머, 사회적으로 굉장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1953년에 비밀 정보 접근 권한을 빼앗기게 돼요. 맨해튼 계획의 최고 책임자, 한마디로 대통령과 동급의 국가 기밀을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 어떠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는 이제 민간인으로 떨어진 거죠. 미국에서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컸었는데 그는 권한을 잃고 나중에 정부의 작전에 의해서 명예도 잃게 됩니다. 이게 오펜하이머 사건이라는 비밀 청문회 서류가 분실된 내용인데 여기에 당시 광기였던 메카시즘까지 붙으니까 이제 오펜하이머는 빨갱이로 몰려서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제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 오펜하이머는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1957년 휴양지로 유명한 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해안가에 좀 땅을 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긴 시간을 보냈고요. 다만 정치 권력에서 좀 떨어진 이후에도 물리학 분야에 관한 논문 작성은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일본 등지를 여행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과학사, 사회과학, 우주의 본질, 이런 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2년에 영국 왕립학회의 외국인 회원으로 추대되었고요. 1963년에 결국 엘리코 페르미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과학자로서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후두암을 진단받아서 투병하다가 향년 62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골초였다고 하는데 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핵폭탄의 초기 연구 과정 중에 아마도 어느 정도 방사선에 피폭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 불렸던 오펜하이머는 세상을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책에도 잘 묘사가 돼 있는데요. 아마도 이 내용은 영화를 보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감독도 뛰어나지만 여기에 출연한 배우들이 아주 쟁쟁하죠. 엄청난 사람들이 조연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재미있고요. 뭐 각계의 평도 훌륭하니까 역사 공부를 한다는 의미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요. 이게 핵폭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 핵폭탄과 이제 원자력 발전소, 정확히는 이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올라가요. 퀴리 부인으로 알려진 이제 마리 퀴리.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됩니다.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이제 신기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광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퀴리 부인은 이 광물을 조국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플루토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방사능이라 명칭을 하죠. 이후에 이 우라늄보다 방사능이 몇백만 배나 더 높은 원소를 발견하고 이제 라듐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 라듐으로 이제 항암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혀냅니다. 오늘날에도 암을 치료할 때 보면은 이 종양에 라듐 바늘을 넣는 이제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퀴리 부인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고 이 퀴리 부인의 딸도 라듐을 이용한 암 환자 치료 연구에 뛰어들어서 인공 방사능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힘의 한 종류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퀴리 부인을 비롯한 그녀의 딸 이렌느도 모두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백혈병은 이 방사능 중독으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인데 일본 히로시마에서도 원폭 투하 후에 백혈병 환자가 속출했어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우라늄이 자연 붕괴할 때 라듐이 생기는데 이 라듐이 다시 붕괴하면서 라돈 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야광 시계 아마 쳐보셨을 거예요. 거기 자판에 라듐을 칠하는 젊은 여성들. 옛날엔 이게 좋은 일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 끔찍한 일이 생겨요. 자판에 라듐을 칠하면 어두운 곳에서 빛이 나는데 원래 야광 시계 같은 걸 보면은 1차 대전 때 참호에서 전투를 벌이던 병사를 위해 만들어진 이제 그런 물품이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좀 독특하니까 1920년대에 크게 유행했어요. 당시에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공장 근로자로 여성들을 많이 썼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군대로 가고 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대신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작은 자판에 라듐을 칠하기 위해서 붓끝을 뾰족하게 다듬느라 붓촉을 입술로 다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을 아주 좀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죠. 다만 당시 라듐을 보면은 이제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어요. 어떤 좀 신비의 영양 그리고 최음제 이런 여러 목적으로 때로는 의료용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두고 많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듐이 이제 뺨을 환하게 해주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런 좀 성질이 있으니까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에 손톱이나 입술, 치아에 바른 여성들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방사능을 직접적으로 몸에 바르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이가 빠지고 턱뼈가 부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라늄 같은 일부 원소를 보면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해요. 불안정은 이제 안정화를 꿈꾸는 게 자연 법칙인데요. 우라늄 역시 안정적인 원소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분열을 합니다. 이것이 핵분열이에요. 이때 2억 전자볼트나 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우라늄 1kg이 붕괴할 때 발생한 에너지가 고성능 폭약,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죠. 2만 톤의 폭발보다 더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핵분열 발견은 엑스레이, 핵 발전 등의 핵 에너지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원자핵, 중성자, 우리를 예전에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원자핵을 발견한 물리학자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영국의 러더퍼드, 핵을 이제 무한대 에너지원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작은 소량으로 막대한, 방대한, 때로는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분열의 핵심은 연쇄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원자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이제 주변 다른 원자도 같이 핵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이상적인 조건을 이제 임계치라고 부르는데 원전을 가동하면은 이제 임계도달, 이제 연쇄반응 조건이 마련됐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가동할 때 이 임계도달, 연쇄반응 조건이 마련됐다는 의미고 이제 에너지로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폭탄을 보면은 이걸 이제 순간적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임계치 상태를 만들어서 아주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설상 무기화하는 겁니다. 핵분열 발전을 이제 도미노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핵 발전의 임계치가 한 개의 도미노가 한 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이라면은 핵폭탄의 초임계치는 한 개의 도미노가 두 개를, 두 개의 도미노가 네 개를 쓰러뜨린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론적인 거고요. 순간적으로 확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에 이제 원전이 있다. 그러면 곧 가공할 핵무기 제조가 용이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약간의 방향의 차이뿐이니까 사실상 주변국들에게 대한민국은 원자폭탄 보유국,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원자력계가 에너지 보안을 내세우면서 정보 은폐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 최초 핵분열 연구가 군사무기 제조를 전제로 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도 땅속에 있던 핵 에너지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시크릿입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 핵무기는 모두 핵 분열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생겨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원리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는 원자로와 원자폭탄은 연료가 다릅니다. 이제 원소에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이제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원소인데 질량이 다른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하게는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의 수는 동일하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라늄의 경우에 원자 한 개에 양성자와 전자가 각각 92개씩입니다. 그러나 중성자의 수가 달라요. 그래서 142개, 143개, 146개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92개에 142개를 합친 것은 우라늄 234. 92 더하기 142는 234잖아요. 그리고 143개가 있던 것은 우라늄 235. 146개가 있던 것은 우라늄 238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 우라늄 235는 중성자와 부딪히면 핵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우라늄 238은
핵분열을 전혀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중성자를 흡수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캐내는 천연 우라늄 중에서 우라늄 235는 1%에도 미치지 못해요. 대부분은 우라늄 238.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 분열이 잘 일어나는 우라늄 235가 90%가 넘도록 이 농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농축하는 것이 이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뉴스를 보면 뭐 긴급 속보, 북한이 뭐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폭탄을 쏘겠다 뭐 그런 이제 경고의 의미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축시킨 우라늄 235로 가득 찬 이 원자폭탄 내부에서 핵분열이 시작되면 엄청난 속도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폭탄의 원리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자폭탄의 원료와 이 원리와 다르게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원료 그리고 이제 기본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도 우라늄 235가 필요하지만 핵분열의 연쇄 반응이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일어나야 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연료, 에너지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당 연료에는 우라늄 235가 소량만 들어있습니다. 대략 보면은 발전용은 한 2%에서 5%, 그 연구용은 한 20% 이내 이런 용량으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우라늄 238, 그리고 우라늄 235의 핵분열로 생겨난 중성자 중의 일부를 이 우라늄 238이 흡수함으로써 연쇄 반응이 지나치게 빨리 일어나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우라늄 235 외에도 플루토늄 239와 같이 핵분열성이 매우 강한 물질도 원자폭탄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플루토늄 239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이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238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대략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핵무기 그리고 핵발전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성자가 원자에게 충돌하면서 핵이 갈라지는 핵분열 반응, 이게 바로 이제 폭탄 또는 컨트롤을 해서 이제 핵 원자력 에너지로 쓰는 거죠. 이에 비해서 수소폭탄, 재료가 수소이고요.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두 개의 수소 핵이 융합하면 헬륨으로 바뀌잖아요.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폭발이 바로 이러한 핵 융합 반응으로 원자폭탄의 핵 분열보다 수소폭탄이 훨씬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을 보면은요, 이제 내부가 이제 위쪽에 둥근 부분이 기폭제, 이거 폭탄이죠. 그리고 아래쪽 긴 부분에 무거운 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위쪽에 우라늄 폭탄이 1차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내부에 거대한 압력이 생기면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돼요. 그러면 핵 융합 반응이 촉발되고 이때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 만들기 나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전 방식의 원자폭탄이 한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정도. 물론 더 센 것도 있어요. 그런데 수소폭탄은 기본 1000킬로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 몇십 배에서 몇백 배에 이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재래식 무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일본과 미국, 이 도쿄 대공습에 동원했던 B-29 폭격기의 수가 대략 한 208, 90대 정도 됐다고 해요. 당시에 투하된 폭탄의 양이 한 1700톤 정도. 여기에 비하면은 이제 리틀보이가 떨어뜨린 이 원자폭탄은 한 4.5톤 정도에 불과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결과가 뭐 엄청났죠? 원폭의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무기 결과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핵무기의 위력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리틀보이가 이제 떨어졌을 때 이제 기폭장치의 효율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고 해요. 기폭장치라고 하면 이제 원자폭탄의 발생을 유도하는 이제 폭발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리틀보이에 탑재됐던 우라늄 중에 핵 분열을 일으킨 우라늄이 1.7%, 그러니까 100개 중에 2개 정도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초도 폭발을 일으키는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폭발력이 거기서 끝났던 거예요. 당시 좀 부족한 기술력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체 100% 중에 1.7%의 파괴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원자폭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원자폭탄의 내용은 이 정도고요. 그러면은 폭탄으로서도 무섭지만 미래 인류의 궁극 에너지라고 불리운 핵융합, 그러니까 수소폭탄, 여기에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합쳐지는. 그러니까 가벼운 원소의 핵들이 결합을 하면은 이제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내놓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질량과 에너지 등가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핵융합 원리. 내용을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내용에 질량이 에너지화 된다는 개념. 그러니까 한 개의 양성자와 한 개의 중성자를 가진 중수소, 그리고 한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를 가진 삼중수소가 충돌하면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진 헬륨 원자의 질량이 여기에 원료가 되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작아요. 그러면 질량이 이제 작아진 거잖아요. 손실이 난. 여기서 아까 그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에 의해서 헬륨 원자와 함께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면서 핵 융합로의 벽을 엄청난 속도로 때려요. 그럼 열이 발생하겠죠? 이 열로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돌아가는 거죠. 아까 태양이 아주 거대한 핵 융합 발전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구 내에서 구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원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듯이 이론은 가능하지만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핵 융합이 일어나려면 원자핵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그런데 두 원자핵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셉니다. 이걸 극복하고 이제 핵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만큼 아주 가깝게 접근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핵융합을 보면은 원자핵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발력 이상의 에너지를 가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본 원리입니다. 태양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중심부의 압력이 높잖아요. 온도도 높지만.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는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는 낮은 온도로도 그 태양의 성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불덩어리잖아요. 이걸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제 지구 내에서 구현하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태양의 중심부만큼 압력이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거나 압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압력이 낮으니까 이제 온도를 높여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양보다도 더 높은 1억 도 이상으로 온도를 올려줘야 핵융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 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이제 계속 가열하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기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플라즈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1억 도 이상 되는 플라즈마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를 만든다고 쳐도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질이 1억 도의 이 온도를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이제 공중에 둥둥 띄워놓는 거예요. 플라즈마를 이제 정해진 루트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돌게 하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방식을 취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도넛형 용기, 이 토카막 방식인데요. 내부에 강한 전류를 흘려서 플라즈마를 만들고 플라즈마는 이 거대한 코일의 자기장을 따라서 이 도넛 모양의 그 홀을 계속 끊임없이 돌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발명과 과학은 대부분 연결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초전도체의 이론도 들어와요. 이 거대하고 강력한 코일의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인데 이 강력한 코일의 자기장을 만들고 이것을 유지하려면 저항이 없는 이 초전도체가 필수적입니다. 초전도체의 이슈가 이제 상온에서 이걸 구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였잖아요. 원래는 이제 극저온, 그러니까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이게 구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온도를 이 극저온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냉각 기술 그리고 강력한 자기장을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전기 저항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나오면 이런 부분이 한 번에 다 클리어되는 겁니다. 핵융합을 상용화하는데 상당히 이제 기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의 그 플라즈마가 만들어져서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때부터는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나 열을 가하지 않아도 태양처럼 스스로 핵융합을 유지하는 인공태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이제 무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토카막 방식으로만 하니까 이제 특허에도 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기술이 종속되면서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이제 플라즈마 유지 장치 이론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한 예가 이제 꽈배기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토카막 방식보다 낫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토카막보다 훨씬 많이 들고요. 오랜 시간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제 장점은 있지만
아주 정교하게 휘어진 코일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복잡한 그래서 아까의 그 비용과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레이터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일본과 독일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예요. 확실히 이런 쪽은 이 두 나라가 셉니다. 그런데 이 방식의 장단점이 이제 확립된 거는 비교적 최근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 나라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대세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또 기술은 발전하니까 전자적인 어떤 제어 기술이 정교해지는 현대사회로 오니까요. 예전에 그 토카마악 방식의 단점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가격적으로도 저렴한 이 토카마악 방식이 다시 대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핵심 개발자들이 모두 모여서요. 이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 ITER인데요. 이걸 좀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이 토카막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8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제 초대형 장치의 이 플라즈마 보관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핵융합이 미래에 인류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가, 안전한가, 그리고 효과는 탁월한가,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검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은 투입된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용화 바로 직전 단계로 가는 겁니다. 2023년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미국에서 투입된 에너지량보다 산출된 에너지량이 더 높은 이 실험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꼬는 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참고로 K스타라고 해서 핵융합 이 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뒤늦게 시작했지만요. 아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예, 초전도 자석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잘 먹혔고 또 한국의 기술력이 워낙에 좋다고 합니다. 1억 도 이상 초고온 플라즈마를 장시간 유지하는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융합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이제 삼중수소를 쓴다는 데서 상당히 찝찝한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삼중수소가 방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반감기가 짧습니다. 12년 정도. 그러니까 여유롭게 해서 30년 정도만 잘 보관하면은 방사능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발전소예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거의 지구 나이죠. 45억 년에 달하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안전 측면에서 봐도 이 핵융합 발전소가 말 그대로 폭발한다고 해도 터진다고 해도 방사능 유출이 없어요. 그냥 이때까지 힘들게 만들어 놓은 플라즈마가 그냥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아깝긴 하죠. 예전에 스티븐 호킹이라던가 기타 이제 이론 물리학자, 핵 물리학자들이 핵융합 기술을 인류가 실현 가능한 청정 무한 에너지라고 불렸던 데는 바로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닷물을 통해서 변환해야 이제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삼중수소를 사용하는 기존 핵융합보다 달 표면에서 그냥 캐오면 되는 헬륨3 그리고 중수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핵융합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같이 이제 달을 탐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차세대 연료, 차세대 이제 원료 물질인 헬륨3 뭐 기타 내용들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달에 가서 무엇할 것인가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대를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에서 가져올 수 있는 헬륨3 같은 경우는 이 핵융합 과정에서 방사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사능 관리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구에서는 뭐 변환을 한다, 농축을 한다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달에서는 헬륨3가 태양풍을 타고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그냥 달에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서 걷어오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헬륨3 1톤이 석유 1,400만 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헬륨3 한 2, 30톤 정도면은 미국 전체가 1년을 사용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 표면만 잘 걷어들여도 인류가 지구상 모든 인류가 1만 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표면에 쌓여 있는 겁니다. 달에 관한 연구나 개발을 안 하는 게 이상하겠죠. 우주에 관한 이야기는 새 소식이나 재밌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뭐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 이제 폭발을 보면은 수소차가 위험하다. 수소차의 폭발 위험성이 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차가 사고가 나서 불이 난다. 그러면 마치 수소폭탄처럼 터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만약 수소차가 터지면서 수소폭탄의 그런 파워가 난다. 그럼 그것이야말로 노벨상 수상의 그런 공로가 될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석학 수백 명, 수천 명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겨우 이뤄낸 것들을 아주 손쉽게 구현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히 과학적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내용을 보면은요. 수소차 내부는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모터, 배터리, 수소 탱크 이런 설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에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서 이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그런 오퍼레이팅이에요. 그래서 수소차가 화학 반응에 필요한 산소를 외부에서 흡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 물질까지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차 내부에 이제 장치되어 있는 이제 백금, 이 촉매제로 이제 이거를 이제 여과시키는데 그러니까 수소차가 계속 돌아다니면 공기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차의 메커니즘상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는 친환경차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 보면은 수소 탱크에 수소를 연료처럼 주입하고 공기 공급기를 통해서 이 공급된 산소와 수소를 만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차를 운행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양극단에서는 산소가 생성되고 음극단에서는 수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반대로 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물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모터를 구동시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보면은요. 수소차가 연료 전지를 동력원으로 하면서 엔진이 없기 때문에 배기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크겠죠? 장점으로. 그리고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길어봐야 한 5분. 이렇게 해서 한 600km 이상의 긴 주행이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실험용은 더 길게 나왔는데 양산은 이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넓은 면적이 요구되고 차량 내부도 수소 탱크를 적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 모양이 이쁘게 나오기가 좀 힘들고 좀 공간을 좀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폭발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면은 이제 수소 폭탄과 수소 자동차는 이제 공통적으로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뭐 같지만요. 수소차의 연료는 자연 상태 수소이고요. 수소 폭탄에 사용되는 중수소, 삼중수소는 이제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참고로 자연 상태에서는 수소가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의 그 이제 과학적 원리를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소 폭탄의 폭발을 내기 위해서는 지구 기준으로 1억 도의 온도와 수천 기압의 압력이 필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수소차의 운전 온도는 뭐 아무리 뜨거워봐야 섭씨 70도 정도이고 수소차의 수소 저장 용기는 한 7,000톤에서 8,000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의 빌딩 무게도 견딜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화학적으로 보면은요, 수소가 공기보다 14배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누출 시에 빠르게 공기 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공기에 희석되기 때문에 화학적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메이커들도 안전에 막대한 공을 들입니다. 한 대 터지면은 그 징벌적 배상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야 뭐 기업 편이지만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보면은 만약에 수소차가 어떤 구조적이나 원리적인 문제로 터졌다. 그러면 엄청난 배상액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화재나 낙하, 충격, 그리고 뭐 극한 온도에서의 반복 실험, 기타 여러 안정성 평가를 엄청나게 거친 다음에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한 주요 에너지의 종합 위험도를 평가한 그 표가 있는데 수소의 종합 위험도가 최하, 다른 에너지들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좋겠지만요.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 등장하는 뭐 폭탄들 그리고 각종 과학적 이론을 뭐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영화를 보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영화를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이고 이 책을 보는데도 뭐 수월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이 오펜하이머 이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이제 베스트 그 몇 명의 이제 다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베스트라고 꼽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만 좀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닐스 보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는 이제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발발한 이 격동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가장 강력한 또 가장 충격적인 일이 전쟁입니다.
삶과 죽음만큼 더 강력하게 사람의 일생을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죽음 다 끝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전쟁 기간 중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최대한도로 어떤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수명이 좀 짧다고 해요. 평생 쓸 에너지를 어떤 특정 단기간에 쏟아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천재 과학자들이 폭발하듯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대략만 보더라도 뭐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존 폰 노이만, 엘리코 페르미, 기타 등등 아주 엄청난 두뇌들이 한꺼번에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전후를 보면은 이 과학자들에 의한 이 사피엔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죠.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만들 수 있었던 환경과 비전이 아주 자연스레 제공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닐스 보어를 보면은요, 이제 작가 리처드 로즈, 이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인데 20세기 물리학에 기여한 닐스 보어의 업적은 마땅히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꼽혀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을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차지하는 자리는 그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단연 넘버원이잖아요. 뭐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꼽힌 이 닐스 보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그 출생을 보면은 덴마크의 수도 이 코펜하겐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이제 생리학 교수였고요. 어머니도 아주 부유한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금수저였죠. 과학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출중하게 쌓아갑니다. 대학생 때 이미 표면 장력을 결정하는 이 물 분사의 진동에 대해 실험하고 이걸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이 왕립과학문명 아카데미 여기서 금메달을 받고 장학금을 받게 돼요.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 닐스 보어가 평생 동경했던 사람이 바로 이 톰슨,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대학 졸업과 함께 이 톰슨과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 캠브리지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캐번디시 연구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톰슨이 이제 겨우 이제 학부를 졸업한 이 닐스 보어, 뭐 이 사람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었어요. 당시 톰슨의 주위에는 워낙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보어가 어쩔 수 없이 맨체스터로 옮겨서 이제 러더퍼드와 함께 연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톰슨과 헤어지고 러더퍼드와 만난 것이 일생 행운이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바탕으로 닐스 보어가 보다 더 발전된 이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했고 이 업적으로 결국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어가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이 새로운 원자 모형인데 당시에 이제 빛의 복사에 관한 이론이었던 양자론을 이 원자론에 도입하는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당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실험을 통해 나온 여러 현상들을 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충 알겠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한마디로 타인에 대한 제3자에 의한 증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어는 막스 플랑크나 아인슈타인 같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발전시키고 있던 이 양자론을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결합시켜서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양자를 보면 어떤 물리량이 연속값을 갖지 않고 단위량의 정수배로 나타날 때 그 단위량을 가리키는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모든 원자는 안정 상태 또는 불안정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각 상태의 에너지는 양자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은 첫 번째로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고 전자들이 도는 궤도는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 값은 양자로 나타낸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필요하니까 뭐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당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발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사실임이 증명됐고 이 모형이 이후 양자론을 활짝 꽃피우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전 역학이 현대 양자 역학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닐스 보어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업적이라는 말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남을 칭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물론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전자의 개수가 한 개인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지만 전자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성과는 냈지만 완벽하진 않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후대 과학자들이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여러 차례 수정해서 오늘날 이 전자그룹 모형으로 발전시켰는데
뭐 물리학 베이스의 이야기니까 뭐 이 스토리에서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원자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보면은 보어가 이제 미국이 주도하던 원자폭탄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죠. 이걸 알게 됩니다. 저 막강한 독일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원폭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 인정했지만 이 무기가 앞으로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어는 차라리 핵 개발의 내용을 소련, 현재 러시아죠. 여기에도 알려주고 공동으로 기술을 관리해서 원자폭탄의 무차별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은 방식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보어의 이 생각은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오해로 무산되고 전쟁 후의 세계는 그야말로 엄청난 군비 증강 그리고 핵 개발 경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뭐 이 시기에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 핵심 과학자들이 대부분 훌륭했지만 보어는 그 중에서도 탑 레벨에 드는 사람이었고요. 뭐 자기 혼자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자에게 구조 연구에 공헌한 아게 보어, 이 닐스 보어의 아들인데 아버지에 이어서 대를 이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뭐 집안 자체가 뛰어났죠. 그리고 이제 뛰어난 거에 더해서 굉장히 괴짜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코펜하겐 대 물리학과에 다니던 시절에 그러니까 젊을 때죠.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다른 책을 보면은 닐스 보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닐스 보어를 조금 더 재미있게 포장해 주기 위한 스토리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내용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당시에 이제 어떤 이제 교수가 닐스 보어에게 문제를 제출했다고 해요. 기압계를 사용해서 고층 건물의 높이를 재는 법을 논하라. 뭐 이런 문제였는데 여기서 교수와 이제 보어가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보어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기압계에 줄을 매달아 아래로 늘어뜨린 뒤에 줄의 길이를 재면 된다. 그러면 기압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만히 쓰면 되니까. 교수의 이 기압이 높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높이를 계산하라는 뭐 그런 의도였겠죠. 그런데 보어는 아주 정형화되고 좀 고지식한 판에 박힌 답을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와 제자가 옥신각신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중재를 맡은 다른 교수가 나타나서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물리학 지식을 이용해서 답을 써내라. 그렇게 하자 이 보어가 즉석에서 이 기압계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뜨린 뒤에 이 낙하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이제 답을 했는데 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이 답안에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교수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았는가라고 묻자 보어가 옥상에서 바닥까지 닿는 긴 줄에 기압계를 매달아서 시계추처럼 움직이게 하고 그 주기를 측정하면 줄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좀 비슷한 해답을 한 대여섯 개를 그냥 막 말해버립니다. 이론적으로도 타당하고 아주 독창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순간적으로 여러 개를 제시하니까 교수들이 다 놀랐어요. 물론 보어 자신이 꼽은 최상의 답안, 이 비싼 기압계를 건물 관리인에게 선물로 주고 설계도를 얻는 법, 이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확실히 독특하죠.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답을 내놓는 사람은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겠지만 전대 과학자들이 이뤄놓은 어떤 이론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업적을 남길 뿐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답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어가 러더퍼드의 이론을 계승하면서도 원자에 대한 생각의 틀을 뒤엎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 어쩌면 그의 성격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답이라는 명목 아래 어떤 획일화된 답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이 닐스 보어와 같은 독창적이고 위대한 과학자를 아마 탄생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만남입니다. 지금도 물리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국가이지만요. 덴마크는 1920, 30년대 이 전 세계 양자 물리학의 최고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덕분인데요. 불과 약관 30세에 원자 모형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낸 보어. 이 코펜하겐 대학의 이론 물리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이런 뛰어난 사람은. 보어는 좀 남자로서도 굉장히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형 같은 느낌도 있어서 후배 물리학자들, 후배 천재들을 양성하는데도 아주 적극적인 성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닐스 보어와 친하게 지냈던 후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젠베르크. 이 코펜하겐에 머물면서 보어와 수시로 토론하면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양자역학의 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코펜하겐 해석. 이 바탕이 되는 발견이 바로 이 당시에 두 명이 이룩한 그런 업적이에요. 다만 이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을 위한 활동을 했죠.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독일이 어떤 그러니까 원자폭탄의 성과를 못 내게 방해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독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분, 위치, 국적 이런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친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독일군이 덴마크를 침공했기 때문에 보어는 졸지에 점령국에 핍박받는 일개 유태인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핵실험 군단의 최고 지휘자가 된 그런 신분상의 차이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이젠베르크가 옛 스승인 그리고 친구인 보어를 만나기 위해서 이 코펜하겐을 비밀리에 방문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만남이 있은 한 2년 후에 보어는 이 독일 지하의 코펜하겐을 탈출해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영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결국 미국으로 가서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 일원이 되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결국 하이젠베르크는 체포되어서 몇 달간 억류되었다가 석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는 완전히 복권됐어요.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독일 과학 부흥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원래의 그 이론 물리학자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이때도 옛 스승이자 절친했던 동료 보어와의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코펜하겐의 만남 이후 둘 사이는 앙숙이 되었던 거죠. 그날 무슨 대화가 있었던가, 어떤 제안들이 오고 갔던가,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사람이 아주 애매한 기록만을 남겼기 때문인데, 다만 이 닐스 보어가 당시 만남의 해상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인 거부 반응을 계속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추측은 가능하겠죠? 나치 정권에 실망한 하이젠베르크가 핵무기의 제조 원리를 보어에게 넘겨서 연합국이 원자폭탄 개발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추측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닐스 보어를 이제 독일 제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제안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이후에 아무 문제 없이 복권된 걸 보면은 하이젠베르크가 독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치를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미국이라던가 영국, 소련이 정말 핵심 역할을 했으면 하이젠베르크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전범으로 몰아서 처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래도 이 하이젠베르크가 독일 점령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그런 증빙은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핵심 셀럽들이 이 정도 역할을 안 한 사람은 없으니까 아마도 그 정도는 넘어간다. 그런 상황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폰 노이만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현대 문명, 이 디지털 세상이 과연 도래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히 천재 중에 천재.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그 천재들의 집단대에서도 가히 지능 지수로만 보면은 1등이 아닌가. 아인슈타인도 이 사람의 수학적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기본 지능에 아마도 좀 아래가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업적을 보면은 현대 컴퓨터의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죠. 그리고 게임 이론을 만들기도 했고 인공생명체, 왜 크레이그 벤터 교수의 인공생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료도 이 사람의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참여한 공은 이 책에 나오니까 당연한 거고요. 이 모든 일과 관계된 사람, 그러니까 현대에서 오늘날에도 가장 최신의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폰 노이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1903년생이고요. 헝가리 출신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존 폰 노이만. 아마도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디지털 시대는 굉장히 늦게 시작됐을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 각종 전자기기, 컴퓨터를 비롯해서 기타 등등은 아마도 지금보다 굉장히 버전이 떨어진 그리고 성능도 해당 시대에 비해서 또 떨어진 그런 내용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엄청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당시에 이 부다페스트대 출신의 수학자 이 미차엘 페게트에게 정기적으로 개인 교습을 받도록 추천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한눈에 이 폰 노이만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참 나이가 어린 이 제자와 공동 저자로 수학학술지에 논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럽이 뭐 제1차 세계대전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의 시기였잖아요.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이만은 1930년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개건 교수 자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헝가리가 나치의 편이 되는 것을 우려했고 여기에 휩쓸리기가 아마도 싫었겠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정치적 극단주의에 대한 혐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폰 노이만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이 수학에 기여한 업적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던 그런 과학자이자 셀럽이었어요. 이미 그가 만든 이 경제학의 게임 이론, 이게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게임에도 최선의 방법이 존재하며 수학적으로 그 과정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걸 해냄으로써 모든 도박자, 그리고 모든 수학자, 그리고 관계된 과학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이론이 직접적으로는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이제 심리학 이런 쪽에 활용이 되겠지만요. 보다 더 거시적으로 봐서 냉전 시절의 미국과 소련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규정했는데 이게 아담 스미스의 개인의 최대 이익이 곧 전체의 최대 이익이라는 고전 경제학의 입장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 방면에 뛰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수학이 압도적이어서 12살 때 당시의 또 다른 천재라고 할 수 있는 13살, 그러니까 한 살 많았던 이 유진 위그너에게 수학의 개념인 정수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진 위그너가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진 위그너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헝가리에는 천재가 많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좀 안 좋은 표정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재는 오직 폰 노이만 단 하나. 그리고 여담으로 이 유진 위그너가 폰 노이만과 아인슈타인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약을 해보면요. 폰 노이만만큼 두뇌의 전이 날카롭고 지능이 뛰어나고 빠른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해력은 아인슈타인이 더 깊다. 아인슈타인의 마음은 폰 노이만보다 핵심을 관통하고 독창적이다. 그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정말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다. 폰 노이만은 그런 영민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편을 뭐 들어주긴 했지만 어떤 물리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낸다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 피지컬의 영역으로 가면은 이 폰 노이만이 압도적으로 일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월등한 이론 물리학의 배경에 비해서 수학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떨어졌다는 게 뭐 그들끼리의 뭐 이야기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수학자에 비해서 뭐 떨어진다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은 나이가 들면은 계산의 이런 파워가 떨어지는데 그 실력이 떨어지겠죠. 두뇌전이 느려지니까. 그런데 폰 노이만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계산력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할 때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게 연구 진행을 맞게 하는가 좀 의문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할 겸 이 폰 노이만에게 계산을 의뢰하러 갔는데 수천 페이지의 논문을 들고 찾아갔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오랜 기간 이제 연구 결과를 낸 거죠. 그런데 폰 노이만은 이걸 받고 읽자마자 한 2시간 정도 만에 완전히 이해하고 이걸 증명해내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완벽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과학자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이후에 버섯구름이 생기는 것을 보고 왜 버섯구름이 저렇게 버섯 모양으로 생기는가? 이렇게 묻자 2차 미분으로 계산하면 저렇게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 과학자가 며칠을 밤새도록 계산해서 알아낸 다음에 전화해서 당신 말이 맞았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폰 노이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왜 이 시간에 전화해서 나의 잠을 깨우는가?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나중에 이제 어떤 과학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나와서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폰 노이만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폰 노이만이 그처럼 게으르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자기 재능을 다 사용했다면 아마도 인류 문명은 지금보다 수십 년은 더욱 진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뭐 워낙에 이런 좀 스페셜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기자가 좀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은 수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그런데 보통은 이제 모든 질문에 장난스럽게 그 해답을 빨리 내서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걸 즐겼던 이 폰 노이만이 이 질문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약 28%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일단 28%라는 대답의 좀 근거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수학의 100%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어야 그 28%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가늠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과연 맞는 말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이 주기율표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멘델레프라든가 기타 여러 이제 화학자들이 이 주기율표를 채워가면서 처음에 이제 만든 일군의 과학자들이 그걸 계산을 했다고 해요.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발견을 하거나 채워놓을 수 없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나오면은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이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주기율표는 계속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그 빈칸이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강력한 수학적 실력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에 기여한 이 폰 노이만.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이 사람은 절반은 신이다. 그래서 반신이라는 이 별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순수 연구를 추정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정세가 급박해지면서 점차 응용 분야로 확장해 갑니다. 이 당시의 응용은 뭐 전쟁 무기죠. 그래서 한때는 이 전쟁 관련 연구가 전체 연구 시간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시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원자폭탄의 개발 과정에 깊이 개입하면서 컴퓨터 개발의 역사에 커다란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당시 원자폭탄과 관련된 다양한 모의 실험을 위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때 노이만이 제안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최초의 컴퓨터죠. 애니악. 여기 개발에 참여하다가 컴퓨터에 다른 일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명령어를 내리다가 다른 명령어를 내리면은 이 전기 회로를 모두 바꿔줘야 하는 그게 귀찮았어요. 아주 불편했다는 거죠. 지금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구동하다가 예를 들어서 워드를 쓰다가 엑셀을 써야지. 그러면 컴퓨터를 다시 분해했다가 조립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더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이만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게 중앙 처리 장치 CPU 옆에 메모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자료를 기억 장치에 저장해 놓았다가 사람이 실행시키는 명령에 따라 작업을 이제 따로 불러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은 이제 작업을 달리할 때마다 전기회로를 바꿔 끼워야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에서는 소프트웨어만 바꿔 끼우면 되는 쪽으로 발전한 거죠. 당연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도 이 폰 노이만의 개념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오늘날에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뭐 그랬어요. 컴퓨터 운영을 할 때 알고리즘을 뭐 개발하고 이에 맞춰서 진공관을 일일이 교체하고 당시에는 이제 테이프 레코더를 썼죠. 그러니까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사람이 교체하는 식으로 계속 일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이만은 이것을 보다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바꾸는 방식을 연구를 했고요. 마침내 이 노이만의 연구실에서 공부했던 영국 유학생 이 모리스 윌크스가 에드사 컴퓨터를 개발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컴퓨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로서의 폰 노이만의 이런 스타일과는 다르게 이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힘에 의한 좀 강박 그리고 힘에 의한 정의를 좀 추구했다고 해요. 맨해튼 프로젝트를 지휘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경우에는 내 손에 묻은 피가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통령을 찾아가서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했잖아요. 이때 마찬가지로 핵폭탄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또 다른 과학자, 이 레오 질라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공을 물리학에서 생물학으로 바꿔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이만은 끝까지 핵폭탄 개발의 정당성을 옹호했다고 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파워를 유지해야 한다. 소련에 필요하다면 수소폭탄을 투하해서 이 수소폭탄의 개발을 사전에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같은 그의 행동이 불행을 가져다 줬다고 해요. 노이만은 1957년에 사망했는데 그 사인이 골수암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소폭탄 실험에 직접 참관한 것이 암에 걸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이만의 게임 이론으로 두 나라 핵개발 문제를 살펴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명성에도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을 주장하다가 결국 암에 걸려서 사망하고 마는 좀 아쉬운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맨해튼 계획에 참가해서 고폭발성 렌즈를 발명하고요. DNA와 RNA의 구조를 최초로 예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은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조의 창시자,
아까 이야기한 내장 방식이라던가 뭐 디지털 이진법, 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 노이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기의 기상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이 날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 컨트롤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앞으로 어떻게 기상 변화가 일어날지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기술을 개발하고 뭐 기타 등등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의 마지막 업적이 컴퓨터에 뇌를 접목시키는 연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광받는 이 스페이스 X의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생명공학 업체들 이미 그 베이스를 근 100여 년 전에 이 폰 노이만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고요. 통상 IQ가 좀 정확하진 않지만 300 이상의 그런 역량을 보였다고 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상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처드 파인만 박사.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이면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그런데 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개발자들이 워낙에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냥 원오브 댐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연구소예요. 어쨌든 다채로운 에피소드로 아인슈타인만큼이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국내에도 많이 소개됐고 미국보다도 국내에서 더 인기가 많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 1960년대 초에 이 리처드 파인만이 이제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죠. 여기서 한 강의를 기반으로 책이 나왔었는데 이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이 물리학 교과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됐고요. 현재 모두 한국어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자가 아니면은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 생각하는 방식이라던가 사물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고가 더 깊어졌거든요. 사람도 더 멋있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발상을 좀 공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제 뭐 개구쟁이처럼 아주 신나는 표정으로 뭐 북을 두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양팔을 벌린 채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 모습 이런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물리학자라고 하면 좀 재미없고 완고하고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학문의 대가인 파인만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데는 아마도 이런 소탈한 장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파인만의 이런 쾌활함이나 카리스마 뒤에는 젊은 시절 겪었던 고단함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랑의 아픔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이제 1940년대 초에 프린스턴 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칠 때예요. 파인만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당시 나이 24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당시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전 세계 유수의 석학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여기에 거의 최연소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당시의 물리학에 대한 열정에 불타던 파인만은 학문을 계속할지 아니면 나치와의 원자폭탄 개발 경쟁에 힘을 보태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는 뭐 나이도 좀 어렸고 그리고 이쪽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가와 국민을 위하자.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에 많은 좀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기뻤다고 해요. 말로만 듣던 그리고 책으로만 볼 수 있었던 세계 유수의 유명한 과학자들을 많이 만났고 엄청난 기쁨이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연구소라고 하면은 굉장히 군대식으로 엄격하고 까다롭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연구소 로스 앨러머스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었고 오펜하이머 이 리더의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누구나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었고 서로 간에 이제 비판할 수 있었고 물론 이론과 증거에 의한 내용이었겠지만요. 위계 질서가 없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도 좋아했는데 매우 신중하고 심오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모두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었고 기술적인 모든 사항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오펜하이머는 전 분야의 전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놓는 사실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데 능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연구와 별개로 우리는 오펜하이머 집에 저녁을 먹으러 자주 가곤 했는데 항상 편안히 대해줬고 우리를 챙겨줬다. 놀라운 사람, 그리고 뛰어난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하게도 파인만은 이제 물리적인 직관력뿐만 아니라 수학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처음에 받았던 일이 이 로스 앨러머스에서
어떤 설계가 타당한지를 수치적으로 검토하는 일. 당시는 컴퓨터가 막 만들어지던 때라서 각종 수치를 사람이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 그런 때죠. 그래서 그의 팀을 인간 컴퓨터가 비인간적인 속도로 작업을 하는 팀,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 방면에서 탁월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이 파인만을 코넬 대학에서 스카우트해 갔는데 여기서 이제 양자 전기 역학이란 이론을 완성해서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그의 인생을 바꾼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정사가 있다고 해요. 결핵으로 첫 번째 아내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야기가 있는데 불과 15살 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소녀를 만났는데 이게 첫 번째 아내인 알린입니다. 둘은 그 즉시 사귀었고 파인만이 이제 MIT에 들어가서 집에 없을 때도 계속 친분을 유지했다고 해요. 파인만도 이제 가정을 꾸려서 잘 살려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알린이 목이 부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뭐 아주 쉬운 병은 아니죠. 그러나 당시의 결핵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파인만이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자 이제 집에서 반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파인만이 이걸 강행 돌파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는 길에 결혼식을 올려버렸고 바로 요양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이 로스앨러머스 연구소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연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사정을 안 오펜하이머가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요양소로 이 파인만의 아내를 옮기게 조치해주고 여러 가지 영구적 편의를 봐줍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주말이면 요양소를 방문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뒤에 사망했다고 해요.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리고 파인만이 이제 연구적 성과도 뛰어나지만 좀 인간적인 좀 면이 많이 부각이 돼서 더욱더 인기를 끄는 과학자인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에피소드들도 물론 감동적이지만요. 당연히 파인만은 그 실력으로 증명된 과학자입니다. 아까 그 닐스 보어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다음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또 다른 후보가 바로 이 리처드 파인만이에요. 주요 전공이 이론 입자 물리학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대부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나노 과학 기술, 양자 컴퓨터, 뭐 기타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여기 이론적 배경을 이 파인만이 제공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더욱 크게 각광받는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 여기에도 많은 기여를 했어요. 파인만은 원자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사물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물리학의 원리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 이전의 내용이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일하지 않았어요. 원자와 분자의 세계가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작은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한 예로 당시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담긴 모든 정보를 아주 작은 핀 하나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황당한 구상이라고 일축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게 아주 당연한 내용이라는 것을.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 이제 분자 이하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고성능의 주사 터널 현미경, 이 STM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발되고 그다음에 에릭 드렉슬러의 분자기계 이론 등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제 나노 과학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상상 속의 차원이 아닌 미래의 첨단 과학 기술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파인만의 대담한 발상, 그리고 미래 과학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컴퓨팅 방식으로 각광받았던 양자 컴퓨터, 이 개념도 파인만에 의해서 1980년대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아무리 이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이를 논리 소자로 채용하는 현재의 컴퓨터 방식, 언젠가 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예견을 했고요. 아무리 고도로 집적한다고 해도 이 논리 소자를 원자 하나 이하로 구현하기는 불가능하며 원자 단위의 미시 세계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이러한 좀 기존 컴퓨터의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 양자 컴퓨터를 제시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익히 듣고 있는 불확정성의 원리, 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상태의 중첩에 의해서 측정값이 확률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뭐 큐비트라고 불리는 이제 양자 비트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건데 매우 어렵고 들어갈수록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의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IT 메이커들이 이 양자 컴퓨팅의 성과를 속성내고 있어요. 연구소의 시제품 개념으로는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걸로 좀 듣고 있고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직접 회로 방식으로 나온 이제 컴퓨터는 그 보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이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이제 차이는 너무나도 크게 벌어질 것이고 한 번 벌어지면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뭐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아시죠? 그 올라가다 폭발한 거. 당시 7명의 승무원을 태운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1986년에 시작을 했는데 공중 폭발해서 그러니까 발사된 지 한 1분 2, 30초 만에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이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직관했거든요. 생중계로. 당시에 상당히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승했던 이제 여교사마저 사망했던 이 사고. 당시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이 한때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위원회에 이제 파인만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이제 오링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한 개의 부품에 있었음을 밝혀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고체 로켓을 이제 쏘잖아요. 그럼 부스터에 사용된 이 고무 재질의 오링 이게 추운 날씨 때문에 탄력을 잃어서 고온 고압의 가스가 이 오링의 사이로 누출되면서 불이 붙었다. 그래서 외부 연료 탱크가 폭발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작은 부품 하나가 이처럼 중대한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게 됐는데 파인만이 자신만의 능력으로 이것을 찾아내고 밝혀내게 됩니다. 형식과 권위를 거부하고 아주 창의적이면서 주체적인 사고를 강조했던 리처드 파인만. 근엄한 과학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취미로 뭐 열쇠 수리 등 이런 잡다한 일에도 굉장히 능수능란했다고 해요. 괴짜 물리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파인만이 쓴 물리학 교재를 보면은요. 이제 표지 뒷면에 드럼을 능숙하게 치는 그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쾌한 물리학 이야기를 담은 책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우리가 읽는 것도 좋지만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한 권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권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과학기술 인재상에도 아주 적합한 리처드 파인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렇지만 자유와 열정이 더욱더 훌륭했던 대단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득 제 주위를 보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 손에 이끌려서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게 학원 뺑뺑이를 도는 아이들의 피곤한 모습. 여기에서 미래의 아인슈타인과 파인만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 무엇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과연 누구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오펜하이머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기를 담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내용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재미있고요. 그리고 배울 점도 많고 생각할 점도 많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소설적인 재미까지 있는 굉장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이 책을 일독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정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는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